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을 겨냥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다시 한번 타협은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정부는 장기전도 불사하겠다며 강경 대응에 힘을 싣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오늘 의사협회 관계자를 처음으로 형사고발했고 전공의들에겐 진료 유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먼저 지윤수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2,000명 증원이 국가의 책무를 이행하는 최소한의 필수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은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 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서도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의료계와 협상의 가능성을 일축한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정부는 장기전에 나설 채비가 돼 있다며 3월부터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을 원칙대로 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간 모든 의제를 협상할 수 있다고 해온 보건복지부 역시 이번에 밀리면 어떤 의료정책도 추진할 수 없다는 내부의 강경론이 거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복지부는 우선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교사, 방조한 혐의로 의사협회 비상대책위 관계자 등 5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앞서 오는 3월부터 병원에서 새롭게 일하기로 한 전공의들에게 어제 대규모 진료 유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들이 계약을 포기하거나 갱신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실제 서울의 5개 대형 병원에 인턴 600여 명 가운데 90% 가까이 임용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대로라면 다음 주부터 대형 병원에선 전공의들 모두 일손을 놓는 셈입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건데요. 저희가 법적 검토를 마쳤고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충분히 명령이 가능하다.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들의 복귀 시점은 모레인 29일. 3일절 연휴가 끝난 직후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해 대규모 수사와 행정처분에 바로 돌입할 경우 심각한 의료계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정치권 소식 보겠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됐습니다. 고민정 의원은 최고위원직을 내려놨고 비이재명계 의원들의 탈당은 줄을 이었습니다. 민주당의 공천 내홍이 최고조에 달한 모습인데요. 비이재명계는 친문 학살 공천이라며 집단 반발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신재웅 기자입니다.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 충성동갑에서 여당의 윤희숙 전 의원에 맞설 민주당 후보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으로 결정됐습니다. 이 지역에서 재선을 냈던 친문 핵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결국 배제됐습니다. 임종석 실장은 다른 지역에 투입하는 거 고려하고 계십니까? 그건 아직까지 그 논의를 한 바가 없습니다. 발표 직후 자맹에 들어간 임 전 실장은 내일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당 지도부 가운데 친문이면서 유일한 비명계였던 고민정 의원은 최고위원직을 내려놨습니다. 지도부가 책임을 갖고 지금의 갈등 국면을 잠재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게 돌아온 답은 차라리 최고위원에서 물러나라는 답이었습니다. 당무를 거부했다고 하는데 당무가 없어서 문제 제기를 한 거라며 이재명 대표를 정면 비판했습니다. 비공개로 열린 의원총회는 공천 잡음을 둘러싼 비명계 의원들의 성토장이 됐습니다. 밀실, 사천 논란, 불공정, 이 불신의 과정인 이런 공천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총선을 앞둔 당의 방향, 또 당의 어떤 준비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춤했던 비명계 인사들의 탈당 행렬도 다시 이어졌습니다. 하위 10%를 받았다는 박영순 의원은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으로 전락했다며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에 합류했고 부적격 판정을 받은 김윤식 전 시흥시장은 탈당과 함께 국민의힘 입당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미 탈당을 예고한 5선의 서른 의원은 의원들에게 고별사를 남겼다고 했습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작년 7월 경북 예천의 수해 현장에서 수색 작업 도중 순직한 해병대 최상병 사건. 수사 결과 발표까지 3단계 과정을 거쳤습니다. 먼저 7월 31일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려고 하자 국방부가 이를 제지하려고 했습니다.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사건을 넘기자 국방부는 서류를 통째로 되찾아오는데요. 그리고 3주 뒤 국방부는 처벌 대상을 줄인 재검토 결과를 내놓습니다. 이 중 국방부의 최종 재검토 과정에서 MBC가 추가로 확인한 사실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발표 나흘 전 국방부 장관실에서 장관이 주재한 회의가 열린 사실이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처벌 대상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수사팀은 결국 이 의견을 최종 결과 발표에 반영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작년 8월 21일 국방부 조사본부는 해병대 최상병 사건 재검토 결과를 발표하고 사건을 경찰에 넘겼습니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자신은 중간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간 보고 받은 적은 없습니다. 중간 보도 받은 적은 없다? 예. 그런데 발표 나흘 전인 8월 17일 이 전 장관이 조사본부 간부들을 불러 장관실에서 회의를 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0분간 열린 회의에는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김동혁 검찰단장도 참석했습니다. 유 관리관은 해병대의 초기 수사 당시 장관 지시를 전달했고 김 단장은 경찰에서 최상병 사건을 되찾아왔습니다. 이들은 조사본부와 다른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해병대 임성근 1사단장 등 6명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판단해 보고했지만 참석자들은 처벌 대상인지 판단을 빼고 사실관계만 적어야 한다. 2명만 처벌 대상이 확실하다는 입장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장관이 직접 의견을 제시하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본부는 결국 대대장 2명만 처벌 대상으로 범죄 혐의를 적시하고 임성근 사단장 등 4명에 대해선 사실관계만 정리한 결과를 경찰에 넘겼습니다. 극히 이례적인 방식입니다. 이 전 장관은 당시 회의를 열었다고 인정하며 언제 어떻게 결과를 발표할지 논의했을 뿐 중간 보고는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답변을 피했고 김동혁 검찰단장은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다른 의견들을 참고해 스스로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외압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당초 8명을 처벌 대상으로 본 해병대 수사단 판단이 국방부에서 최종 2명까지 줄어든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어제 경기도 안성 스타필드의 한 스포츠 체험 시설에서 번지점프 기구를 이용하던 60대 여성이 추락해서 숨지는 사고가 있었죠. 당시 여성은 안전장치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추락을 방지하는 고리가 체결돼 있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20대 안전요원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송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안성시 스타필드 스포츠 시설에서 번지점프 기구를 체험한 이용객이 직접 찍은 영상입니다. 점프대에 오른 이용객 뒤로 주황색 옷을 입은 안전요원이 서 있습니다. 이용객이 바닥에 무사히 착지하자 밑에 있던 다른 요원이 다가가 줄을 풀어주는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사고 당시에도 안전요원은 위와 아래 2명 배치돼 있었습니다. 위에 있는 직원은 장비 체결하고 낙하까지 안내해주는 역할이고요. 그런데 점프대에 배치된 요원은 일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20대 아르바이트생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요원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조사 결과 숨진 여성이 착용한 안전장치에 처음부터 천장 밧줄고리가 체결돼 있지 않았음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밧줄은 점프대에서 뛰어내린 이용자가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중간에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고가 난 시설 입구에는 이렇게 점검과 교육을 위해 당분간 휴점에 들어간다는 안내문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스포츠 체험 시설은 안성뿐 아니라 하남과 고양, 수원 스타필드에도 있는데 신세계 프라퍼티 소유의 스타필드에 입점한 임대 매장입니다. 업체 측은 고용 형태와 관련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고용 형태에 대한 규정은 없고요. 어차피 다 동일한 교육을 받고. 경찰은 이번 사고가 중대 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안전하게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제 사업주가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가 관련 교육이라든지 그런 걸 점검하는 체계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갖춰졌었는지나 이런 것들이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신세계 프라퍼티는 피해자분과 유가족께 송구스럽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유가족분들이 하루빨리 심리적, 물리적 고통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부산에서 또 100억 원대 전세 사기 의혹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집주인이 돌연 잠적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100명이 넘는데요. 피해자들은 계약을 도맡아 한 여성이 알고 보니 공인중개사 자격도 없었다면서 자신의 아들이 구의원이라는 말에 더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김윤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7세대가 입주해 있는 빌라입니다. 보증금 1억 3천만 원을 내고 8년째 빌라에 살고 있는 한 입주민은 지난해 말 믿을 수 없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투자에 실패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알려온 집주인은 곧바로 잠적해버렸습니다. 이 집주인이 소유한 건물 16채, 100여 세대가 보증금 170억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삶을 좀 포기할 정도로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모든 걸 다 잃었다는 게 좀 많이 힘들죠. 입주민 대부분은 한 50대 여성에게 집을 소개받았습니다. 자신을 부동산 사장이라고 소개한 이 여성은 자신이 집주인의 친척이라며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고 계속 말해왔습니다. 전세금 올리는 거는 내가 주인한테 뭐 여기는 뭐 이렇게 올리지 말고 그냥 있자. 그렇게 하면 할 수는 있어요. 내가 이중사촌 아니니까. 그런데 이미 건물은 공동담보대출, 즉 쪼개기 대출로 40억 원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세대를 쪼개 대출을 받기 때문에 세입자는 전체 대출 규모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우리가 임차인으로 내고자 있는 친구들인데 돈을 못 받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제 근데 그 정도 부채가 있을 줄 몰랐던 거죠. 이 와중에 집을 소개했던 50대 여성의 정체도 드러났습니다. 자신이 부동산 사장이라며 임차인들과 계약을 맺은 여성은 알고 보니 중개 자격이 없는 중개 보조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입주민들은 또 해당 여성이 자신의 아들이 구의원이라는 점을 강조해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자기 아들이 의원인데 전세 사기를 치겠냐라는 그것도 있었던 거죠. 현재 이 여성은 피해자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답답한 피해자들은 아들인 구의원에게 연락했지만 해당 의원은 피해자들의 연락을 받고 사건을 알게 됐다면서 자신과는 관련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집주인 부부와 중개 보조원에 대해 사기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